삼고초려와 인재상 이종수. 무릇 세상 사람들에게 삼국지의 삼고초려는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다. 유비 현덕이 인재를 얻기 위해 초옥을 3번이나 찾아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은 끝에 천하의 영재 공명을 얻는다는 것이다. 본론에 앞서 먼저 장자의 썩은 쥐 이야기를 보자. 장자에게는 해시라는 둘도 없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는 양나라의 재상을 지내고 있었다. 어느 날 속없는 이가 해시를 찾아와 속삭였다. 장자가 그대의 재상 자리를 차지하러 온다는데 괜찮겠는가? 그러자 해시는 사흘 동안이나 장자를 찾아다녔다. 그런데 오히려 장자가 제 발로 해시를 찾아왔다. 해시가 물었다. 자네도 양나라의 재상이 되려고 왔는가? 그러자 장자는 원추라는 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새는 오동나무가 아니면 앉지 않고 연실, 대나무 열매이 아니면 먹지 않으며 예천 단샘물이 아니면 마시지 않는다네. 한 번 날면 남해에서 북해까지 나는 새라네. 그런 새가 하늘을 날고 있는데 땅 위에서 썩은 쥐 한 마리를 물고 있던 솔개가 그 새가 제 쥐를 채갈까 봐 전전긍긍하며 꽥하고 소리를 지르더라는 것이야. 이 말에 해시는 그만 어쩔 줄을 몰라 했다는 것이다. 한나라의 재상 자리를 썩은 쥐 한 마리에 빗댄 것이다. 자신은 결코 남이 물고 있는 쥐 따위나 채가는 비루한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였다. 장자의 풍모를 새삼 느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각설하고 이제 삼고초려로 들어가자. 형주의 유표 밑에 몸을 의탁하고 있던 현덕에게는 서서라는 참모가 있었다. 현덕은 그에게 전략을 담당하는 요직을 맡겼다. 그러자 서서가 아뢰었다. 저보다는 융중에 가시면 훌륭한 전략가가 한 사람 있으니 그를 찾아가 보심이 어떻겠습니까? 성은 제가리오, 이름은 량, 자는 공명이며 호는 와룡이라는데 천하를 경영할 지혜를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유비는 그를 찾아가기로 했다. 관우와 익덕을 대동하고 그의 초라한 초옥을 손수 찾아간 것이다. 시동이 나와 맞이하자 유비는 한참이나 긴 관직명을 쭉 늘어놓고 끝에 함자를 대며 아뢰어 주기를 청했다. 그러자 시동이 되묻는 것이었다. 이 긴 관직명을 다 아뢰어야 합니까? 유비가 난감해하다가 그럼 유비가 왔다고만 전해라 하니 시동이 답했다. 주인 어른은 지금 출타 중이시니 다음에 오셔야겠습니다. 허탈해진 유비는 씁쓸한 마음을 안고 그곳을 떠난다. 이때 유비는 47이요 공명은 20살 아래인 27이었다. 초옥을 나오는 길에 유비는 공명의 친구 최주평을 만나 천하의 형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진다. 이로써 첫 만남은 허사로 끝나고 다음을 기약하게 되었다. 동행했던 관우와 장비는 심기가 편치 않았다.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기에 이토록 거드름을 피운단 말인가. 두 번째 방문은 한겨울에 이루어졌다. 이번에는 초옥에서 화로를 끼고 앉아 시를 읊고 있는 젊은이가 있었다. 이제는 공명을 만날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를 잔뜩 안고 뵙기를 청했다. 먼저 그 시를 감상해보자. 동고상 어천인 해비오 불서 사복처 일방의 비주브레이 낙군경어 농묘의 오에 오려 기호어 금서의 대천시 봉황은 천기를 날되 오동나무가 아니면 깃들지 않는도다. 선비가 한 곳에 엎드려 있는 뜻은 주인이 아니면 섬기지 않기 때문이라. 몸소들에 나가 팥을 갈문 내가 내 집을 사랑하며 한 가닥 검은고와 서책으로 마음을 달래는 것은 어서 때가 오기를 기다림이 아니래. 그런데 그 시를 읊고 있던 이는 공명이 아니라 그의 아우 제갈균이었다. 제갈량의 형제는 셋이었다. 마청 제갈근은 이미 오나라에 건너가 중책을 맡고 있었고 남은 것은 2사람이었다. 아우 제갈균은 일찍 부모를 여의고 형과 함께 숙부 밑에서 자랐는데 훗날 형을 따라 현덕의 밑으로 들어가 총나라를 위해 헌신하게 된다. 또다시 시리에 빠진 현덕은 자신의 찾아온 뜻을 담은 서간 한 통을 남겨두고 공명의 집살이문을 나섰다. 때는 한창 엄동설한이라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다. 그런데 저만치에서 한 사람이 나귀를 종자에게 맡기고 허리춤에 호리병 술병을 찬 채 유유자적하게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이 보였다. 이번에야말로 공명을 만나는가 싶어 또 한 번 기대를 걸었으나 그 역시 와룡이 아니었다. 저는 악부 황승원입니다. 공명의 장인이라는 것이었다. 그가 돌아오면서 읊은 시가 삼고초려 대목의 백미로 일컬어진다. 우리나라에 나온 삼국지에는 아쉽게도 이에 대한 번역이나 설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 시를 한번 느껴보자. 이랴북풍한 한밤 북풍이 선을 키도 하였더니 만리동운후 만리의 붉은 구름 짙게도 드리웠네. 장공설람표 가없는 하늘에 눈보라 어지러이 흩날리니 개진강산구 강산의 옛 모습을 모조리 바꿔놓는구나. 양면간 태어 드넓은 허공을 우러러 바라보니 의시옥룡 투옥룡이 서로 싸우는 듯하네. 또 분불린갑비 용들의 흰 비늘 분분히 날아 경각편우주 경각에 우주를 휘덮는구나. 기려과 소교 나기 타고 작은 다리 건너면서 톡탄매화 수 홀로 탄식하노라. 매화가 여위는 것을 이 시의 매화가 곧 와룡을 가리킨다는 것이다. 아까운 인재가 제대로 된 주군을 만나 꽃을 피우고 영예를 누려야 할 터인데 그러지 못할까 걱정하는 마음을 담고 있다는 뜻이다. 이윽고 차가운 엄동설한이 가고 꽃피는 새봄이 왔다. 유비는 이번에는 만날 수 있으려나 하는 기대를 안고 역시 두 의형제를 데리고 3번째 길을 나섰다. 이번에도 시동이 안내를 했다. 계시느냐 물으니 시동이 답했다. 선생님이 계시기는 한데 한참 주무시고 계십니다. 어찌하오리가? 깨울까요?
그러자 유비가 말했다. 아니다, 그냥 두어라. 기다리겠다. 서너 십경이 지나도록 코 고는 소리만 들렸다. 유비 일행은 그동안 방에 들지도 못하고 밖에 엄숙하게 실입해 있었다. 그 긴 시간이 지나 공명이 뒤척이는가 싶더니 다시 돌아 누웠고 또 한 십경이 지나서야 기척이 나며 일어나는 듯했다. 시동이 아래자 공명이 말했다. 그래? 그럼 진작 깨우지 그랬느냐. 의관을 정지하고 나갈 터이니 잠시 기다리시라 해라. 그러고는 옷을 갈아입고 의관을 갖추는 데에 또 제법 시간이 흘렀다. 그가 잠에서 깨어나며 읊은 시가 한편 전한다. 대몽. 대몽 수성과 큰 꿈을 누가 먼저 깨달았는가. 평생하자지 평생을 나 스스로 안 해. 초당 춘수족 초당의 봄잠이 넉넉하니 창외일지지 창밖에 해가 더디기만 하여라. 의관을 정지하며 홀로 읊조렸다는 탄식 또한 흥미롭다. 그는 이미 앞으로 전개될 역사를 통찰하고 있었고 시대의 흐름에 대한 선견지명을 지니고 있었다. 즉 현덕이 천하통일의 대업을 이룰 인물은 아니지만 자신은 어쩔 수 없이 그의 신하가 될 수밖에 없다는 심정을 토로한 것이다. 천기를 알고 운명의 향배를 꿰뚫고 있었으면서도 숙명처럼 다가온 죽음과의 만남 앞에서 자신에게 닥쳐올 운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공명은 유비에게 발탁된 뒤 혁혁한 전과를 올리며 총나라의 지략가로 훌륭히 자리매김한다. 남방을 정벌하는가 하면 적벽대전에서는 기막힌 전략으로 오나라와의 연합을 이끌어 100만 조조군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수년에 한 번 불까 말까 한 동남풍이 불어올 때를 정확히 예측했고 화살을 조달하기 위해 짐짓 적진에 배를 띄워 10만 개가 넘는 화살을 적으로부터 얻어오는 지략을 선보이기도 했다. 오나라와의 협상과 교류에서도 형 제갈근과 사사로이 만난 일은 없었다고 한다. 3분지 1에 불과한 열악한 군세로 3배가 넘는 대군을 통쾌하게 무찌르기도 했다. 칠종칠금, 읍참마 쏙 같은 고사성어를 만들어낸 장본인이기도 하다. 출사표 또한 두고두고 후세의 심금을 울리고 있다. 그는 유비가 죽은 뒤 정권을 넘겨받으라는 유언마저 사양하고 후계자로 지목된 아들 유선을 위해 충성을 다했다. 한 사람의 인재를 얻기 위해 혼신의 정성을 다한 유비도 대단하거니와 그에 감흡하여 목숨이 다하도록 헌신한 공명의 충심 또한 눈물겹다. 세상에 널려있는 것이 사람이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대로 된 인재는 얼마나 될까? 인사가 만사라고 한다. 그런데 요즘 정부의 인사는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예전 어느 재벌 총수는 신입사원 면접 자리에 관상가를 참여시켰다고 한다. 심성이 바르지 못한 사람을 가려내기 위함이었다는데 그것이 제대로 효과를 거두었는지는 알 수 없으되 사람을 구하는 일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화가 아닌가 싶다. 우리 시대의 바람직한 인재상이란 과연 어떤 것인가를 새삼 되새겨보게 된다. 오늘날 적지 않은 기업 총수들이 제재를 받고 무리를 빚는 것을 보면 투명하고 맑은 정도 경영이 결코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많은 기업인이 불필요하게 증인으로 채택되어 여러 문제를 드러내기도 했다. 자격증과 스펙을 쌓고 재능과 능력을 갖추는 것만이 제대로 된 인재의 조건은 아닐 것이다. 아무리 유능하다 한들 온당한 윤리의식을 갖추지 못한 파렴치한 이면을 지니고 있다면 그 능력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리라. 청렴과 윤리가 갈수록 강조되는 것은 우리 사회가 그만큼 제대로 정화되어 가고 있다는 방증이 아닐까 한다. 투철한 정신과 청렴한 자세로 맡은 일을 훌륭히 수행해내는 사람, 그가 곧 진정한 인재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람일 것이다. 인사가 망사라는 우스갯소리가 너무도 자주 회자되는 시절이기에 하는 말이다. 글로벌 시대여 정보화 시대인 오늘, 인재로 선택받기 위해 불철주야 매진하는 모든 이들이 부디 올곧은 인재로 거듭나기를 기대해본다.